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렇게 수정 통보를 하면서 당장 오늘도 발사가 가능한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일단 앞서 YTN 기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날씨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동창리 주변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 그리고 최고기온이 0도, 굉장히 최적이졌군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람 한 점이 없다 그러고 주변이 굉장히 맑다, 이렇게 지금 기상청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상 변수가 가장 컸다. 예. 그럼 역설적으로 정리하면은 연료 주입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다. 예. 이 가림막을 가려놨기 때문에 가림막이 금방 철거하면 드러나니까요. 예. 이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에 수정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북한 내부용 축포.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 북한의 명절이자 광명성절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태양절. 과거에도 이런 차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8일 오전 우리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이 있고, 우리는 이제 명절이 있고, 중국 춘절이 있고, 좀 들떠 있는 분위기인데 심리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는 정리를 하자면 날씨 변수. 그래서 가능성은 7일이 오늘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다면 이 독성이 강한 액체 연료가 이제 미사일 동체를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박했다라는 징후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로호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나로는 연료는 등 위에 일종의 캐로신을 쓰고요. 우리는 산화제로서 액체 산소를 쓰는데 이건 영하 180도 어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 발사 때 보면은 결로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발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쓰는 거는 이제 질산 계열인데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랍니다. 단 상온에서도 연료 주입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독성 물질, 주변 환경 요인을 고려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만약에 오늘 안 쏜다라고 해도 일주일 정도는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안 된다라면 최악의 경우는 연료를 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림막이 거치면 사실상 발사 초입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발사 궤도나 발사 시간대 등 다른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해사기구에 통보한 부분은 시기만 바뀌었지, 궤도 이런 부분은 필리핀 북쪽 루손 섬 앞 해상 근처에 낙하 지점으로 보고 별로 그 이외에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미일 이제 관련 이지스함들이 그 해역 주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군 당국도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청와대도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군의 일단 대응 태세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지스함 1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 3척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 추진체가 떨어지는 부분 예상되는 해역과 2단계 추진체가 떨어지는 해역에 곳곳에 배열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오키나와 주변 일대에는 일본의 이지스함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샘3라고 그래서 스탠다드 미사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드처럼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그런 요격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고고도 요격 체계는 아직 이지스함에 장착은 안 돼 있고요. 어쨌든 이런 주변국들의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이런 탐지 자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데요. 과거 언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일단 1998년도부터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8월 31일인데 백두산 1호 역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했을 무렵에 7월 5일 날 대포동 2호를 쐈고요. 그다음에 2009년 4월 5일 날 쐈고, 역시 이건 은하 2호라고 북한이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은하 3호는 2012년도에 2차례 발사를 했어요. 4월 13일과 12월 12일 이렇게 2차례 발사해서 북한은 4월 13일 날 발사한 건 그 당시 실패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12월 12일 날 발사한 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광명성, 인공위성이 지금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능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뭐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 3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네. 안보리 결의안 2094호죠. 이때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서 권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무조건 자동 제재. 그래서 아마 이 4차 1월 6일 4차 핵실험 때도 그랬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패널 오브 엑스퍼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동적으로 제재 내용을 추가 강화된 제재 내용을 이 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내용을 이제 다시 점검하는 이런 수순을 자동적으로 밟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핵실험을 한 데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되면 제재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뭐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뭐 그렇죠. 제재 예. 결의에 이제 즉각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이제 착수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북한이 2012년 12월이었죠. 장거리 그렇죠. 미사일 그때 발사 당시에는 이번과는 좀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반대도 좀 발사 역으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이제 했다가 예. 그 당시에 2012년 12월 4일 날 IMO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발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존보다도 우리가 날짜 임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 10일 날 10일까지인가 아마 해사기에 통보를 했다가 12월 12일 날 발사를 해서 국제사회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었죠.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오는 5월 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이 참 많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의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쯤은 자기들이 이제 방어 체계라든가 자기들이 수세에 몰렸다. 예. 이런 논리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논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 정리를 하면은 오는 5월에 30년에 7차 당대회를 연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어떤 이른바 이 모든 당원들을 다 바꾼다든가 굉장히 큰 행사인데 예. 이걸 하기 위한 세 가지 스케줄이 반드시 있다. 지난 1월 6일 날 했던 수소폭탄 실험이 있었고 예. 우리 4차 그리고 이틀 후에 1월 8일 날 북한이 SLBM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실험했다고 공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역시 ICM 발사 이 세 가지 이벤트를 반드시 해놔야지만은 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단발성으로 북한이 그 과거 우리가 작년 12월 때 모란봉학당 귀국 사건 이후로 뭐 화가 나서 수소폭탄 실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자기들 나름대로 꽉 짜여진 스케줄대로 이것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그 선진 군사강국들이 갖고 있는 MIRV라고 다탄도 로켓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 같은 것인데 예.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하나로 가서 하나의 목표물을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 10개의 핵탄두가 10개의 표적을 공격하는 MIRV라는 이 기술 체계를 도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 보면은 작년 신년사에 다종화된 강군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올해는 이 휘황찬란한 신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5월 당대회 때까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어떤 절차들을 계속해서 그렇죠. 차례적으로 이제 밟고 예.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시고요. 이제 그제 저녁이 되겠죠. 이제 한중 정상 간 또 뭐 미국과 중국과 이제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어떻게 좀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 관련 언급하기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영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런던에 가 있는데 그 우다웨이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할 말은 다 했다라고 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건 사실이다. 그 무렵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 이어서 미국 대통령한테도 시간차가 있지만 전화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이 자국의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주변국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외교적으로 중요한 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물론 표현하는 사이 온도차 우리 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이의 실상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우리의 볼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먼저 했다라는 거는 우리 외교 능력이 그만큼 강화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라든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일관된 언급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 간에 통화했다는 그 자체는 대북 공조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또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도 하기도 했었는데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는 조금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만 이 대응 수위를 높여서 그렇죠. 이렇게 높낮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강화하면 중국이 먼저 책임 대국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중국이 물론 외교 관계를 북한하고만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G2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언급했다는 그 자체가 중국이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국제사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예측 불허고 이런 식인데 중국이 좀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이 들으면은 이 북한 내부의 하이어라키를 보면은 모든 정부 부처라든가 보면 1966년생부터 70년생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40대 후반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5월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확실히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 구분을 똑똑한 세대라고 북한 내부에서 명칭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북한의 이번에 일련의 도발 행태들이 김정은의 혼자 독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른바 북한 내부의 상층부를 둘러싼 인사들이 굉장히 동조하는 형상이 나타난다. 그럼 과거에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 세대 때는 여러 가지 협상하면 대화에 응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마이웨이 식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북한 내부에 이것이 이른바 자주적 강대국 자기들 나름의 자주적 강대 노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북한의 발사 시기 수정으로 7일인 오늘 또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그런 날이 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